대한민국 가운데 잊혀진 사명이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잊혀진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세우고 나서 말했던 이야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고자 하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됐고 말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한의 사람들을 살린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이후에 닉슨 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한국인 지도자로서의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던 부르심이 뭐냐? 북한 동포들을 살리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저 북한 동포들이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동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중대한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린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나아가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나아가니까 이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여러 유튜버들이 말했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글귀 가운데 새겨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지하 성도들의 제1차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 목숨 살아서 조금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남한 교회가 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교회가 권력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교회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북한 지하 성도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북한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대한민국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책을 쓰고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부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며칠 전에 기순 의사를 밝히면서 남한에 넘어올려 했던 탈북자 2명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다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아니, 실제로 살인인 것이. 그들은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북한 주민이 어떻게 되든, 탈북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평화, 자신의 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몇 사람이 죽는 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면 이슈가 되니까 5일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5일 뒤에는 그들이 드러낸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드러냈습니까? 우연히 발견한 핸드폰의 사진 한 장이 그것을 드러내서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이.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조용히 끝낼 일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두 명이 그렇게 지금 북한에 갔는데 그 북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지금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식을 알 수 없다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탈북 영화를 만든 정상선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기손하기 위해 온 22살, 23살 청년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송줄로 묶은 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여러분, 근데 그 22살, 23살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대다가 북한군에 입대도 못한 연약한 북한 선원에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 처형을 영적으로 가능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군대에서 탈락해가지고 선언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명을 죽은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16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8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은 시체를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있던 청년 2명이 기골이 장대한 그 16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은 프레임을 쓰여서 그냥 변명을 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들은 살인자니까 우리나라에 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어떠한 정부입니까? 인권을 생각한다는 정부예요. 인권을 위해서 세워진 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은 완전히 철참히 짓밟고 있는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외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뉴스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뉴스로 끝납니다. 하나의 톡백으로 끝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뉴스로 끝나는 게 원치 않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톡픽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강제 복송은 이번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2008년도에 이러한 만행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2008년도 2월에 북한에서 어린아이 포함 22명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12시간 만에 다시 북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하는 말이 북한 주민이 탈북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떼내놨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에 맞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깃배 가운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멀리 나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와 노인이 다 같이 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떠밀려내온 것이 아니라 탈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정부가 북한의 정부 눈치를 보다가 그들을 다시 올려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노무현 임기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북한의 인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북한 간의 평화라는 가짜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표를 챙기기 위해 급급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표를 위해서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게 그들의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어요. 2008년에는 하나의 뉴스로, 하나의 토픽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느낌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죽고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 내어서 그들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탈북자들이 북송이 되면 단지 위험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다가 넣는 격이다. 이것은 곧 죽으라는 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국에 끌려간 탈북자도 정치범 수용행소에서 끌려가는데 그들은 남한까지 왔으니 공개 처형 대상이다. 여러분, 그들은 공개 처형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탈북자들은 그냥 돌려보낸 것은 여러분 무엇을 예표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2명의 탈북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31,500명의 탈북자들이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20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명의 탈북자들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다시 한번 북송됐어요. 북송되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일이 일어났고 나서 또다시 2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탈북자 2명이 아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정부는 탈북자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을 때는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나아갔는데, 지금 정부는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에게 넘어온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나온 탈북민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탈북자들 31,500명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 중에 김태희 씨라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탈북자 김태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1997년에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 김 씨는 동영상에서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으며, 만약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생겼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저에 대한 구출운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탈북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탈북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목 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밤에 단 1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겨우겨우 왔는데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질로 삼고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고 우리는 마음껏 외칠 수 있으니까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영상을 보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성호 대표라는 분이 아시죠? 이 지성호 대표라는 분이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북한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곳이 얼마나 인권을 유리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이에요. 예,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92년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저희 학급 책상들에는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제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0여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 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매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6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려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세 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하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호불호 쏠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용 미스가 살을 자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몇 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가져다 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월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을 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기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만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위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홀을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이제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해온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